안녕하세요.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맨의 견자입니다. 이제 대망의 쟁점 네 번째, 대피라미드의 용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크리스토퍼 던 씨가 98년 출간한 책 더 기자 파워플랜트를 올해 초에 읽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던 씨가 올해 기자 더 테슬라 커넥션이라는 책을 출간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책을 구할 수 없어서 못 읽고 있다가 그만 구해서 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어니스트 브라운 씨가 22년 출간한 책 기자스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도 읽어버렸고요. 그래서 다 뒤집어 엎고 다시 준비했습니다. 다시 하려니 매우 즐겁네요. 잠깐 불평 좀 할게요. 우리나라 출판 시장은 미국에 비해 매우 협소합니다. 단적으로 아마존과 알라딘에서 다루는 책의 양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미국 등 선진국 사람들은 쉽게 구해서 읽어볼 수 있는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어렵게 구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만큼 지식의 수용과 발달 측면에서 뒤처집니다. 사람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자칭 이집트 전문가라는 분들, 이런 책이 외국에서 나왔으면 좀 구해서 읽어보고 본인들의 역량도 쌓고 출판사에 부탁을 하든지 압력을 넣든지 해서 출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 고생을 안 하겠죠. 100년 전과 비교해도 다를 게 없는 서구 주류 학자들의 캐캐묵은 주장만 반복하면서 너무 날로 먹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크리스토퍼 던 씨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46년 영국에서 태어나셨고요. 항공우주 제조회사에 채용되어 69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기계공, 공구 제작자, 프로그래머 등 첨단 기술 제조의 모든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77년 피터 톰킨스에 져서 위대한 피라미드의 비밀을 읽은 후 이 건축물이 기존의 통념과는 다른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독자적인 연구 끝에 98년 더 기자 파워플랜트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요. 그간의 비판과 보완을 반영하여 24년 기자 더 테슬라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98년 책은 좀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다면 24년 책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많은 부분을 물음표로 남겨놓습니다. 오늘 방송은 24년 책을 중심으로 사안별로 확정하지는 않고 문제제기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피라미드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진동에 맞춰 공명하도록 피라미드의 진동을 유도하고요. 지구의 진동과 공명하게 되면 피라미드는 지구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수신하여 연동형 발전기로서 작동하게 됩니다. 지하실에서 최초로 시동이 걸립니다. 여왕의 방은 연료인 수소를 생산하고요. 대배랑은 지구에서 나오는 진동을 음파로 변환, 공진시키고요. 그 공진된 음파는 왕의 방 전실에서 필터링되어 왕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왕의 방 화강암이 파워센터로서 작용하여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지구의 진동 에너지를 극초단파 에너지로 전환시켜 발전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그 에너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참 쉽죠?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방송의 나머지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써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게 결론을 알려드리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이제 구구절절히 그 내용이 맞다는 것을 설명할 텐데 저도 100% 이해하거나 동의하지는 못하고요. 던 씨의 주장이 다른 동료 학자들에게 모두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던 씨의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출판되었겠죠. 제가 생각하는 의문점은 그때그때 알려드리고요. 일단 던 씨의 주장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구와 피라미드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볼게요. 1큐빗은 25 피라미드 인치이고 피라미드 밑변 둘레는 365.24 큐빗입니다. 1 피라미드 인치는 지구 지름의 5억분의 1과 같고요. 피라미드의 무게는 527만 톤, 지구의 무게는 피라미드 무게의 10의 12승배입니다. 지구가 발생시키는 에너지에는 지진으로 발생하는 전기, 자기, 핵력, 열, 기계적, 화학적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에너지는 진동을 끊임없이 발생시키는데 피라미드는 이 진동을 활용 지구의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 원리로 공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명은 B의 진동체의 진동에 유도되어 A의 진동체가 B와 같은 진동수로 진동하는 현상이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공명의 대표적인 예로 40년 11월 7일 아침 워싱턴주에 있는 타코마 협착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리는 개통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소속 19m에 불과한 돌풍이 불자 다리는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의 주파수와 바람의 주파수가 일치하면서 다리가 바람의 에너지와 공명한 것이죠. 그럼 이제 여왕의 방에서 생산하는 연료인 수소에 대해 살펴보시죠. 수소는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이루어진 가장 단순한 원자이고 에너지를 흡수하면 바로 방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통해 끌어들이는 에너지가 변환되어 외부로 전달되는 매개체가 됩니다. 여왕의 방에서 수를 생산했다는 것에는 던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여왕의 방에 대한 의문점들입니다. 초기 피아지 스미스가 발견한 갱도 내부의 줄눈에서 흘러나오는 석고, 카빌레아 등 초기 탐험가들을 괴롭혔던 혐오스러운 악취, 여왕의 방 벽이 최대 1.7cm에 달하는 소금으로 덮여 있었던 것,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1880년 피아지 스미스가 여왕의 방을 탐사할 때 갱도 내부의 돌 이음새에서 흰색 모르타르 조각이 새어나왔는데, 모르타르를 분석한 결과 황산칼슘 성분의 석고로 밝혀졌고 또한 악취가 났습니다. 이건 석회암에 황산이 작용하면 석고가 생성된다는 것, 그리고 황을 사용하는 화학 공정 때문에 악취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벽이 소금으로 덮여 있었는데 소금의 두께는 최대 1.7cm에 달했고, 소금의 수평 통로와 대배랑의 아래쪽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뜨거운 수소가스가 석회암 벽의 칼슘과 반응할 때 소금이 형성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78년 패트릭 플래너건 박사는 애리조나 지질 및 광물 기술국에 이 소금 샘플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분석 결과 탄산칼슘, 염화나트륨, 황산칼슘의 혼합물로 판명되었습니다. 지하실 통로에서도 발견되었네요. 이제 여왕의 방에서 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먼저 던시의 주장입니다. 던시는 화학공학자 조셉 드레이프스키가 제시한 수소를 만드는 공식을 소개했습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화학 공정은 이렇게 추정됩니다. 아연 더하기 묽은 염산은 수소 더하기 염화 아연. 수소를 만들기 위해 수와 염화 아연, 묽은 염산 용액의 두 가지 용액을 이용했는데, 남쪽 갱도에서는 묽은 염산 용액을 흘려보내고요, 북쪽 갱도에서는 수와 염화 아연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갱도들은 여왕의 방의 안쪽 벽에서 12cm 떨어진 곳에서 막혀 있고요.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양의 유체가 흐르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어서 역시 일정 양의 유체만 벽의 틈 사이로 빠져나와서 여왕의 방에서 두 유체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도록 되었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수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유체의 양을 어떻게 일정한 양만 흘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간텐브링크의 문에 있습니다. 일단 98년의 주장입니다. 남쪽 갱도에 있는 문과 북쪽 갱도에 있는 문 둘 다 구리 전극이 2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갱도는 염산을 흘려보내서인지 한쪽에 달아서 다른 전극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바닥엔 일부 침식 흔적도 보입니다. 외부에서 펌핑되어 간텐브링크의 문 뒤로 액체가 차면 액체가 천천히 간텐브링크의 문 밑에 틈을 통해 앞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갱도를 따라 여왕의 방 앞까지 가면 역시 천천히 12cm의 벽을 통과해서 액체가 여왕의 방으로 빠져나가고요.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아지면 간텐브링크의 문에 있는 구리 전극이 다시 외부에 펌핑실로 신호를 줘서 외부에서 간텐브링크의 문 뒤로 계속 액체를 퍼올리게 됩니다. 물탱크의 볼탑을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물탱크 안에 물이 볼탑보다 낮아지면 펌프가 물을 계속 물탱크로 퍼올립니다. 그러다가 수위가 볼탑까지 차오르면 펌프는 더 이상 가동되지 않습니다. 98년 후 간텐브링크의 문 뒷면, 그 뒤 바닥 등 더 많은 정보가 추가되면서 개념도가 점점 바뀌었습니다. 외부에서 유체를 펌핑하는 방법입니다. 피라미드 남쪽에 있는 수직 갱도는 남쪽 갱도와 연결되고, 피라미드 동쪽에 있는 수직 갱도는 북쪽 갱도와 연결되어서 각각 유체를 펌핑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실제로 동쪽에 있는 펌프실로 추정되는 공간입니다. 여기까지가 98년의 책 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장이고요. 24년 책에서는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던시는 2002년 피라미드 로버가 제공한 영상을 계속 보다가 여왕의 방 화학물질 유입 갱도가 북쪽 갱도와 연결되는 다른 위치를 발견합니다. 간텐브링크의 문 뒤쪽이 아닌 훨씬 아래쪽, 즉 북쪽 갱도 입구에서 약 29m 떨어진 곳에 그 유입 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구 맞은편에는 70년대에 발행된 티켓도 있었습니다. 그 티켓은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요?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갔다가 여왕의 방까지 가서 그 좁은 갱도를 타고 올라가서? 그것보단 밖에서 바로 들어갔다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외부 주입구인데 남쪽 주입구는 못 찾았고요. 동쪽 주입구를 보면 가운데가 칸막이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주입구에서 각각 여왕의 방 남쪽 갱도와 북쪽 갱도에 뭔가를 구입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개념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남쪽 갱도 간텐브링크의 문 아래 화학물질 유입구입니다. 힌트는 남쪽 갱도 중 부식된 부분입니다. 처음에 염산 때문에 부식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왜 거기만 부식되었을까 생각하다 부식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탱크 트랩처럼 바닥에 홈을 파고 측면에 구멍을 뚫어 화학물질을 공급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추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남쪽 갱도 간텐브링크의 문은 뭘까요?
중간에서 이렇게 화학물질이 유입된다면 그 문은 왜 있는 걸까요? 그래서 던시도 초기의 주장을 고수합니다. 다음 브렛 코엔 박사의 주장까지 본 후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에 대한 브렛 코엔 박사의 반론입니다. 압축해서 인용합니다. 남쪽 갱도와 북쪽 갱도 모두 독자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었고요. 수소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남쪽과 북쪽의 화학물질을 혼합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남쪽 갱도에는 염산이 아닌 황산을 사용했습니다. 그건 화학 반응의 부산물인 석고 때문인데요. 염산에서는 석고가 나올 수 없고 황산을 써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응식은 황산 더하기 석회암은 석고 더하기 이산화탄소 더하기 물입니다. 남쪽 갱도에서 발견되는 수소는 황산의 해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해리 과정을 잘 아시는 분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북쪽 갱도에서는 수와 염화 아연 용액뿐만 아니라 염화 암모늄 용액도 필요했습니다. 수와 염화 아연 용액과 염화 암모늄 용액이 만나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만들어집니다. 1. 염화 암모늄 용액은 암모니아 기체와 염화 수소로 해리됩니다. 2. 염화 아연 용액 및 염화 수소는 아연, 수산화아연 및 염소가스를 생산합니다. 3. 수산화아연은 아연과 수소를 생산합니다. 결론적으로 남쪽 갱도에서는 황산이 흘러나와 석회암과 만나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하고 북쪽 갱도에서는 염화 아연 용액과 염화 암모늄 용액이 같이 흘러나와 서로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던시와 코엔 박사의 의견을 취합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임새가 없는 구조는 없다. 즉 무엇이든지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전제하에 내린 판단입니다. 남쪽 갱도에서는 황산을 간텐브링크의 문 뒤로 흘려보냅니다. 황산은 간텐브링크의 문 뒤에 차 있다가 돌틈으로 흘러내려오면서 석회암과 반응 후 해리되어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북쪽 갱도는 맨 위 간텐브링크의 문 뒤와 더 아래쪽 갱도로 각각 염화 아모늄 용액과 수와 염화 아연 용액을 흘려보냅니다. 그 두 용액은 나중에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역시 수소를 생산합니다. 외부 펌핑 시스템은 동쪽 펌핑실에 있는데 남쪽 갱도로는 간텐브링크의 문 뒤로 1개소, 북쪽 갱도로는 간텐브링크의 문과 더 아래쪽 갱도 이렇게 2개소로 각각 펌핑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영항의 방에서 계속 수소를 생산하게 되고요. 수소는 방 내부의 갱도로 빠져나가 피라미드 안의 방들을 채우게 되고 사용된 화학물질의 폐기물은 수평복도와 수직 갱도를 따라 그로토로 최종 모였을 걸로 추정됩니다. 여기까지가 피라미드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공간, 갱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궁금증이 다 해소된 건 아닙니다. 던시는 간텐브링크의 문 뒤에 있는 배선이 망가지면 그걸 수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진입하는 별도의 통로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아직 찾지도 못했고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영화의 방에서 수소 만드는 건 이 정도로 할게요. 이제는 대회랑입니다. 영왕의 방에서 생성된 수소를 연료 삼아 대회랑, 왕의 방, 그 전실 등 모든 부분들이 가동된 상태입니다. 일단 시동이 걸리면 시동 맥동이 유발되어 피라미드의 진동이 점차 커지면서 지구의 진동과 어울려 공진을 일으키게 되고요. 지구와 동조가 이루어지면서 지구에서 피라미드로 흐르는 진동 에너지는 더 많아지고 대회랑에 설치된 헬륨월추 공진기와 비슷한 장치들에도 진동을 전달하게 됩니다. 대회랑 공진기를 통해 진동은 공기 중의 소리로 변환되고 이 소리는 왕의 방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즉, 대회랑의 역할은 피라미드의 넓은 영역에 흐르는 진동 에너지를 음파로 바꿔 왕의 방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공진기는 대략 이렇게 생겼을 걸로 추정됩니다. 이건 공진기를 조립한 거고요. 하부가 램프 슬롯에 들어가고 핀이 홈에 위치하면 공진기 어셈블리가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공진기는 평면 경사로에 있는 27쌍의 슬롯에 고정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슬롯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대회랑을 조성할 때 양쪽의 간격을 잡기 위해서 뭔가를 고정하기 위해 파놓은 홈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공진기를 설치하기 위한 홈이었네요. 공진기 재료는 나무로 추정됩니다. 공명을 잘 일으키고 악기의 성능으로도 유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왕의 방 전실입니다. 전실을 보면 좀 쓸데없이 복잡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실의 역할은 음향 필터를 설치해서 왕의 방의 공명 주파수와 동일하게 고조된 주파수의 음파만 왕의 방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필요한 고주파만 들어가도록 다른 쓸데없는 주파수의 고주파들은 걸러내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은 댓글로 저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크리스토퍼 던시에게 물어봐 주세요. 제발. 홈페이지 주소 여기 있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대피라미드 용도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2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면에 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